여러분, 최근 해외의 유명 전문지인 네이버 뉴스와 디펜스 뉴스에서 한국을 향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경제와 국방의 아주 기묘하고도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앓고 있는 아주 무서운 불치병 하나를 소개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직 정신명칭이 없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주로 차라리 그 돈이라면 혹은 어차피 그거 살 바엔 조금 더 보태서 병이라고 불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맘 먹고 실속 있는 모닝을 사러 대리점에 갑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나 이번에 모닝 계약하려고 라고 말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죠. 야, 폼 안 나게 무슨 모닝이야. 차라리 그 돈이면 거기서 돈 조금만 더 보태서 아반떼를 사야지.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런가? 싶어서 아반떼를 또 보러 갑니다.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납니다. 야, 아반떼 옵션 좀 넣으면 소나타 가격인데 준중형이랑 중형은 차원이 달라. 차라리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소나타로 가라. 결국 소나타로 마음을 정하면 이제는 그 돈이면 그랜저 깡통이 호구 안 되는 길이다 라는 조언이 날아오고, 그랜저를 사러 가면 요즘 누가 그랜저 타냐, 돈 좀 보태서 제네시스 G70으로 럭셔리하게 입문해라 하다가 입문형 수입차인 3시리즈, 5시리즈를 거쳐 S클래스까지 가서는 결국 모닝 사러 나갔던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롤스로이스를 타고 집에 오는 게 우리 한국인의 종특이자 열정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려다가 치킨을 시키고, 운동 하나 사려다가 등산 풀코스 장비를 맞추게 되며, 책상 하나 사려다가 전체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DNA입니다. 이 조금 더 보태서 정신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만족할 때 우리는 이왕이면 좀 더를 외치며 달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금 더 보태서 병이 우리 국방계획과 경제에도 그대로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해군은 지난 2014년쯤에 독도함이랑 비슷한 14,000톤급 수송함 한 대 더 뽑으려고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헬기 몇 대 싣고 해병대원들 태우고 재난 상황에 투입되는 그런 배 말이죠. 예산도 적당하고 목적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되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어차피 만드는 거 F-35B 도입하는데 덩치 좀 키워야지 하면서 이름을 대형 수송함 2로 바꾸더니 갑자기 함재기 운용이 가능한 설계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시대가 변하니까 유연하게 대처하는구나 싶었죠. 2019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왕 F-35B 운용할 예산이면 규모를 최대로 키워서 정식 항모로 가자 하며 3만 톤급, 그 다음에 5만 톤급으로 퀀텀 점프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변화냐면 원래 계획했던 14,000톤에서 5만 톤이면 무게가 3배 이상 커진 겁니다. 모닝 사러 갔다가 그랜저까지 온 수준이죠. 근데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함재기형인 KF-21N이 나오니까 어차피 우리 전투기 우리가 만드는 거 항모도 중형급으로 확 키워서 제대로 싣고 다니자 해서 이제는 미국 항모급에 근접하는 7만 톤급 항공모함 계획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소나타 사려던 해군이 지금은 벤틀리 쇼룸에서 계약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7만 톤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가 6만 5천 톤급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4만 2천 톤급이고요. 우리가 계획 중인 항모는 유럽 최강급 항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7만 톤급 항모를 자체 설계하고 건조하겠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대담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돈이라면 차라리 병의 끝판왕이 등장했거든요. 야, 7만 톤급 항모도 결국 배 아니냐? 미사일 맞으면 가라앉잖아. 차라리 그 돈이면 절대 가라앉지 않는 항모를 만들면 어때? 라는 정신 나간 듯하지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불침 항모. 이 단어를 들으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이 구상했던 계획을 떠올립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섬 자체를 항공기지로 만들려 했었죠. 물론 그들의 계획은 전쟁 패배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개념 자체는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의 가장 전략적인 섬 세 곳에서는 7만 톤급 항모 따위는 비빌 수조차 없는 초대형 불침 항모들이 단지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조용히 건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프로젝트들이 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정교하고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이건 절대 군사용이 아니고 순수한 관광용입니다 라고 정색하며 말하지만 누가 봐도 로켓 발사를 위한 기지처럼 보이는 이 세 곳의 정체를 팩트로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울릉도입니다. 여러분, 울릉도는 단순히 호박엿과 오징어의 섬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동해의 심장이자 독도의 거대한 방패입니다. 울릉도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한반도 동쪽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약 87km입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약 270km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해 공군 전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울릉공항은 현재 공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 우리 정부는 말합니다. 인구 9,000명인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 나오기 편하시라고 짓는 다목적 공항입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완전 팩트입니다. 실제로 울릉도 주민들은 현재 배편으로만 육지와 왕래할 수 있는데 겨울철 파도가 높으면 일주일 이상 고립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헬기를 띄울 수 없는 기상 상황이라면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을 짓는다는 명분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밀리터리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1200m 활주로는 50인승 소형 여객기가 뜨고 내리기에 딱 맞지만 동시에 우리 공군의 KF-16, F-15K, 그리고 KF-21이 비상 착륙하거나 중간 급유를 받기에도 아주 기가 막힌 사이즈입니다. 실제로 F-15K 독수리의 최소 착륙 활주 거리는 약 900m입니다. KF-16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즉, 울릉공항 활주로는 우리 주력 전투기들이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물론 정부는 전투기 이착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건 사실이죠. 더 흥미로운 건 공항 주변에 건설되는 부대 시설들입니다. 대형 급유 시설, 정비고,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저장 창고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이 시설들의 규모를 보면 단순히 관광용으로 보기엔 좀 과한 감이 있습니다. 전투기들은 기름을 가득 채워도 실제 전투 현장에서 풀파워로 싸울 수 있는 시간은 20분 내외입니다. F-15K 같은 쌍말 엔진 전투기는 최대 애프터버너를 켜고 전투 기동을 하면 연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독도 근처에서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 전투기들이 강릉이나 대구 기지까지 돌아가지 않고 울릉도에 내려서 빠르게 기름 채우고 탄약 보충해서 다시 뜰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동해 한가운데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 예비 주유소와 탄약고를 박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일본 전투기가 기름 떨어져서 쩔쩔맬 때 우리는 울릉도에서 기름값 3배 받고 화장실은 고장났다고 말하며 여유있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동해 전체를 커버하는 거대 항공모함의 고정형 버전입니다. 게다가 울릉도는 화산섬이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면 지하 벙커처럼 경납고나 탄약고를 건설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이나 일본 오키나와 기지들도 이런 화산 지형을 활용해 지하 시설을 구축했었죠. 두 번째는 남해의 흑산도입니다. 사킨 홍어로 유명한 이곳. 지도를 보시면 왜 여기가 불침 항모인지 답이 나옵니다. 흑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섬으로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약 92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합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흑산공항 역시 활주로 1200m입니다. 울릉도랑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죠? 현재 흑산도 인구는 2100여 명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인구 2000명의 섬에 수천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는다는 건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전략적으론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흑산도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려면 지도를 좀 더 넓게 펴봐야 합니다. 흑산도는 중국 동부 해안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동해 함대와 북해 함대가 서해를 지나 남해로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함대가 서해를 지나 남해로 내려오려 하면 흑산도 불침 항모에서 우리 해상 초계기와 전투기들이 어디 가니? 통인료 내야지 하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던 황해 앞바다 한복판에 한국산 최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가 고정 정박해 있는 꼴이라 아주 뒷목 잡을 노릇이죠. 실제로 흑산도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나 차기 해상 초계기가 흑산도를 거점으로 작전한다면 중국 동부 해안의 주요 항구와 해군 기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용 시설이 아니라 전략적 감시 초소인 셈이죠. 더욱 흥미로운 건 흑산도와 이어도의 관계입니다. 이어도는 흑산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수중암초로 우리나라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중국은 이 이어도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수엔자오라고 부르고 있죠. 흑산도 공항이 완성되면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한 우리의 접근성과 통제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됩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 과정 자체도 만만치 않은 엔지니어링 도전입니다. 섬 전체가 산악 지형이라 산 정상 부분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워서 활주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미 약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 토사를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항 건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절토 공사입니다. 마지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 백령도입니다. 여긴 정말 지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섬으로 서해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불과 146km입니다. 서울까지 거리인 200km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북한 땅인 장산국과는 단 14km 거리입니다.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북한 땅이 보일 정도죠. 우리 해병대 제6여단이 항시 주둔하며 북한의 옆구리를 칼날처럼 겨누고 있는 곳입니다. 백령도는 역사적으로도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6.25 전쟁 때도 북한의 남침을 막아낸 방어 거점이었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는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설 백령공항 역시 길이 1200m입니다. 정부는 역시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백령도 인구가 약 5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순수 민간용으로만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백령도에 공항이 생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 시 평양은 물론이고 서해를 통해 밖으로 나오려는 중국 북해 함대의 모든 움직임이 우리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이건 반칙 아니냐라고 외쳐도 우리는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관광객들이 전박이 물범 보러 가기 불편하다고 해서 지은 거예요. 라고요. 실제로 백령도는 천연기념물인 전박이 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겨울철이면 수백 마리의 물범들이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생태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백령도 공항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전투기들이 수도권 기지에서 출격하면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백령도에 전진기지가 있다면 분쟁 해역까지 불과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침항모 삼형제와 7만 톤급 항모를 지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공항 하나 짓는데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형 항모까지 건조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최근 달성한 역대급 수출 실적이 등장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은 7,09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입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치이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7천억 달러 클럽에 가입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7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건 스위스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단순히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로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지성 국뽕이 아니라 팩트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불황이라며 곡소리를 낼 때
대한민국은 AI 열풍을 타고 고부가 가치 메모리인 HBM 시장을 90% 가까이 장악하며 달러를 쓸어 담았기 때문입니다. HBM이 뭐냐고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초고속 메모리죠. 엔비디아의 AI 칩이나 AMD의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라는 최신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H100, H200 GPU에 독점 공급하며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죠. 2024년 HBM 매출만 10조 원이 넘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AI 칩을 쌓아 올리는데 그 칩마다 우리 HBM이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한 겁니다. 돈만 많다고 불치망모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삼성전자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GAA 3나노 및 2나노 공정.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 칩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GAA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로 기존의 핀팻 구조를 넘어서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방에서 감싸는 구조라서 전력 누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국방과 연결되냐고요? 저전력으로 초고속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KF-21의 에사 레이더와 자율주행 무인기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사실상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레이더로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미사일 위협을 판단하며 아군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걸 조정석 안에 작은 컴퓨터가 처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투기 안은 공간도 좁고 전력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GAA 같은 초미세 공정 반도체가 빛을 발합니다. 같은 성능이라도 전력 소모는 30% 이상 줄이고 발열도 낮춰서 냉각 시스템 부담도 덜어줍니다. 전투기 설계자 입장에서는 꿈같은 기술이죠. 더 똑똑하고 더 적게 먹고 더 시원한 두뇌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전 세계가 우리 반도체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시대의 국방 시스템은 결국 누가 더 똑똑하고 전기를 덜 먹는 반도체를 가졌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총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자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결국 우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F-35 전투기에도 이지스 구축함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도 우리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 불치망모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단순한 공항을 넘어 복합기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바로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기술입니다. 원래 SDV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기술인데 차량의 기능 대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차를 쓰다가 새 기능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서 추가하는 거죠. 이 개념이 군용 장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에 배치된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 통신 장비, 무인기 경납고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움직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백령도 레이더가 서해상에서 미확인 항공기를 포착합니다. 이 정보가 즉시 울릉도와 흑산도로 전송되고 세 곳의 AI 시스템이 동시에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건 민항기인가, 군용기인가, 위협인가, 아닌가 판단이 끝나면 가장 가까운 기지에서 자동으로 요격기가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고 명령 내릴 필요가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대응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최종 발사 권한은 사람이 가지지만 그 전 단계의 모든 준비 과정이 자동화되는 거죠. 대응 시간이 기존보다 몇 배는 빨라질 겁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본격화될 HBM4 양산이 더해집니다. HBM4는 현재 HBM3E보다 또 한 단계 진화한 메모리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게 무인 전투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타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인 편대기가 울릉공항과 백령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적 전투기가 나타나면 유인기 한 대가 뒤에서 지휘하고 앞에서 무인기 5대가 벌떼처럼 날려들어 공격합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처럼요. 이미 미국은 이런 로열 윙맨 개념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우리도 KF-21과 연동되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불침 항모가 완성되면 이런 무인기들의 전진 운용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건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점점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무인 전투 차량에 쓰이고, 삼성의 반도체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가며 네이버의 AI 전술 판단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우리 정부가 순수 민간용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이 공항들은 평시에는 100% 민간용으로 쓰입니다. 관광객을 태우고 환자 수송하고 물자 수송하죠. 하지만 유사시에는 소프트웨어 설정 몇 개만 바꾸면 즉시 군용기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DV 개념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용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평시엔 평화로운 관광공항인데 전시엔 최첨단 전투기지로 변신하는 겁니다. 마치 변신 로봇처럼요. 새섬의 지리적 배치도 절묘합니다. 울릉도는 동해, 흑산도는 남해, 백령도는 서해, 삼각편대를 이루며 한반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두 곳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죠.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이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있다며 항의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의 교통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입니다. 섬 주민들도 육지 사람들처럼 비행기 타고 병원 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국제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국 영토 내에 공항을 짓는 건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설령 그 공항이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해도 이는 이중 용도일 뿐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도 오키나와의 여러 섬에 민군 겸용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3000m급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만 안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자연섬에 짓는 거라 환경 파괴 논란도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동서남해에 지어지고 있는 세 곳의 불치망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각각 1200m 활주로를 가진 이 공항들은 표면적으로는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7만 톤급 항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양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요. 침몰할 걱정 없고 연료 걱정 없으며 365일 24시간 작전 가능한 불침 항모 말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끝까지 이 모든 것은 섬 주민들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수 민간용 시설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우리 군은 너무나 정직하니까요. 하지만 유사시 이 공항들이 로켓 배송 대신 로켓 발사를 위한 기지로 변하고 1200m 활주로에 KF-21N 함재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본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그저 우리의 한국인의 고질병인 차라리 그 돈이면 좀 더 보태서 항모 기능도 넣자 라는 병이 도진 것 뿐이니까요. 7천억 달러 수출이라는 압도적 팩트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무기 삼아 이제는 바다 위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나라. 2026년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지표상의 숫자를 넘어 하늘과 바다 그리고 섬 위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모닝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타고 오는 나라, 수송함 만들려다 항공모함 설계하는 나라, 공항 짓는다며 불치망모 세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과한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늘 적절했던 나라. 무모해 보이지만 결국엔 해내는 나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대한민국 기술력과 국방력에 대한 팩트 자부심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정직하고 데이터 넘치는 연구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